아버지, 엄마 두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말을 했을 때도 저는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저를 챙겨준 아내를 두고 첫사랑과 다시 살겠다고 했으니 자식들 눈엔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 보였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의 저는 늦게라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저를 말리는 것도 괜한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달도 지나지 않아 제가 서 있던 자리가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때 저는 뭘 그렇게까지 믿고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그냥 쉬는 게 좋았습니다. 35년을 아침마다 넥타이를 메고 나갔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늦게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점심을 느지막이 먹어도 괜찮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낮잠을 자도 누가 들여다보지 않는 그 자유가 처음엔 꽤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석 달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인 줄 알았던 게 사실은 그냥 빈 시간이었던 거예요. 갈 곳이 없었고 할 일이 없었고 누가 저를 기다리는 곳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회사라는 틀에 기대어 살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직함이 없어지고 나니 저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했는데 나중엔 그 홀가분함이 공허함이랑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가 너무 길었고 저녁을 먹고 나면 밤이 또 길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뭘 봐야 할지 몰랐고 채널을 돌리다 끄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아파트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저 사람들은 다 어딘가로 가는데 나는 어디 가는 사람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게 좀 무서웠습니다. 솔직히요. 아내 선희는 그런 저를 묵묵히 챙겨줬습니다. 아침을 차려주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외출할 때 날씨가 흐리면 우산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33년을 그렇게 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선희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웃지도 않고 크게 화내지도 않는 묵직하게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그 묵직함이 든든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밥이 있고 깨끗한 옷이 있고 아무 말 안 해도 내 자리가 있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니까 그 당연함이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약 드셨어요? 오늘 병원 예약 잊지 마세요. 그 친구 만날 거면 너무 늦지 말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저를 위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챙겨주는 게 아니라 감시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선희가 뭔가를 말할 때마다 어깨가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싶은데 공기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었어요. 제가 이상한 거였겠죠?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 무렵에 동창 모임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대학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부쩍 줄어든 터라 그날따라 그냥 한번 가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 없이 와이셔츠를 다려줬습니다. 잘 다녀오라는 말도 없었고 늦지 말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뒀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가끔 생각납니다.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임 장소는 시내 중심가 한식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세월을 달고 앉아 있었고 서로 반갑다는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몇 사람과 악수를 하고 오래된 기억들을 꺼내 웃고 그럭저럭 어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고 다들 어떻게 살았냐며 서로의 세월을 들여다보는 자리였습니다.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제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자리 한쪽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미정이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같은 과 여학생이었습니다. 저랑 몇 달 연락을 주고받다가 흐지부지 멀어진 사이였어요. 첫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짧은 인연이었지만 기억 속에서는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가에 세월이 보였지만 웃을 때 얼굴이 환해지는 건 옛날이랑 똑같았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 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민망할 정도로요. 정우 씨, 오랜만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미정은 제 옆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모임 내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은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제가 퇴직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요즘 심심하다고 하면 그 심심함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꾸며낸 느낌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공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빛이 따뜻했고 말이 자연스러웠고 제 이야기를 듣다가 웃을 때 그 웃음이 억지 같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제 말을 틀리게 듣는 일이 없었지만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날따라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비교가 아니라 착각이었습니다. 오래 쌓인 관계와 방금 시작된 설렘을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재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미정이 연락처를 건네줬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가끔 밥이라도 먹어요, 정우 씨. 저는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선희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면서도 주머니 속 종이 쪽지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꺼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정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였는데 그 짧은 문자가 반갑더라고요. 저도 짧게 답장을 했고 그게 며칠에 한 번 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정은 항상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제가 심심하다고 하면 잘 됐다며 차 한 잔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2번, 3번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미정은 제 이야기를 들을 때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전에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다고 했더니 미정이 수첩에 적어뒀습니다. 나중에 같이 가자고요.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말을 그렇게 기억해 두려 한다는 게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선희는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희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정을 만나고 집에 오면 집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이랑 있을 때 훨씬 편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고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신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착각이었는데 그걸 착각이라고 알아채는데 저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말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이제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저를 향한 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나이 68에 그런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남자가 있다는 게 지금은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 말이 오래오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엉뚱한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선희와 사는 이 집이 진짜 제 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자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미정이랑 있을 때 훨씬 편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고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신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건 신호가 아니라 착각이었습니다. 오래 쌓인 것들의 무게를 못 버티고 새로운 가벼움 쪽으로 기울어진 것뿐이었는데 그때의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선희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선희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그 눈빛이 뭔지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건지 황당한 건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선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안 한 게 대답이었겠죠. 선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물에 닿는 소리, 수도꼭지를 여는 소리, 아무렇지 않게 이어지는 그 소리들이 오히려 더 서늘했어요. 차라리 화를 냈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선희는 그냥 하던 일을 했습니다. 33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현수한테 연락이 온 건 며칠 뒤였습니다. 선희가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현수는 전화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직접 왔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엄마 두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수의 눈빛을 마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저는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법원 복도는 형광등이 차갑게 켜져 있었고 대기 의자에는 저 말고도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선희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한 장 위에 정리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저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떨려야 했는데 떨리지 않았다는 게요. 선희는 그날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 위임장을 써줬다고 했습니다. 법원까지 같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오기 싫었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선희 쪽 서류는 이미 다 처리돼 있었고 저는 제 도장만 찍으면 됐습니다.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을 때 잠깐 멈칫했습니다. 딱 1초 정도였어요. 그리고 찍었습니다. 그렇게 33년이 끝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홀가분한 것도 아니고 후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은 뭔지 모를 텅 빈 느낌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생각했는데 끝내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수는 그 이후로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처리됐다는 걸 알게 된 날 짧은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아버지 선택이니까요. 그게 다였습니다. 마침표 하나가 유독 차갑게 읽혔습니다. 둘째는 애초에 연락이 없었고요. 자식들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한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 문자 한 줄이 마음 어딘가에 작게 걸렸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는요. 미정과의 재혼은 서둘렀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정이 말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이제 뭘 기다려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기다릴 것 없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이 나이에 절차를 따지고 시간을 재는 게 무슨 의미냐,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미정이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는 그 서두름을 간절함으로 읽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미정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연분홍 재킷이었는데 잘 어울렸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내고 나오면서 미정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그 온기가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팔짱을 낀 적이 없었거든요. 미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미정이 사준 작은 케이크를 둘이 앉아 먹으면서 이 선택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미정이 먼저 알아봐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방 2개짜리의 거실이 있는 작지만 깔끔한 구조였어요.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보증금은 제 예금에서 나왔고 미정은 이사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커튼을 고르고 식탁을 맞추고 주방 살림을 하나씩 채워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미정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좋다고 했고 저게 어떻냐고 물으면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게 편했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누군가가 다 챙겨주는 느낌이요. 오피스텔에 짐을 다 들인 날 밤 미정이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냄새가 나는 순간 가슴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선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생각났거든요. 얼른 그 생각을 눌렀습니다. 미정이 마주 앉아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우 씨, 이제 걱정 없어요. 내가 다 챙길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는요. 처음 몇 주는 진짜로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정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놓고 간단하게 토스트라도 준비해뒀습니다. 저녁엔 같이 동네를 한 바퀴 걷기도 했고 주말엔 미정이 가보고 싶다는 식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별것 아닌 얘기로 웃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누군가와 같은 밥상 앞에 앉아서 웃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사소하고 소중한 건지 새삼 느꼈습니다. 미정은 그 시절에 진짜 다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해뒀다가 차려주고 제 건강을 걱정해서 약도 미리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예전에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을 기억해두고 있다가 날 좋은 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수첩에 적어뒀던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냐고 했고 미정은 당연하죠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짜였는지 진짜였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처음엔 진심이었다가 어딘가에서 달라진 건지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지만 그게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속은 것보다 처음부터 속인 것이 더 잔인하게 느껴지니까요. 그 무렵에 미정의 말 속에 처음으로 다른 결이 섞였습니다. 재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미정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정우 씨, 퇴직금은 지금 어디 넣어놨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은행 정기예금이라고? 만기가 언제라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은 금리가 낮아서 그냥 두면 아깝다고 했습니다. 부부끼리 재산 얘기 나누는 거 이상할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넘겼어요. 며칠 뒤엔 아파트 정상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이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미정이 물었어요. 그 돈은 어떻게 정리됐어요? 통장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입출금 통장에 있다고요. 미정은 그러면 이자도 없다며 뭔가 굴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맞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정은 제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걸 재산 파악이라고 읽지 않고 부부니까 당연히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착각이 나중에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재산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미정은 여전히 다정했거든요. 밥을 잘 차려줬고 아침에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줬고 주말 외출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들이 그냥 부부의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이렇게 다정할 수 있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다정함과 진심을 같은 것으로 봤던 거였어요. 다정할 수 있으면서도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알게 되면 이 생활이 무너지는 거였으니까요. 재혼한 지 2달이 가까워지면서 미정의 질문이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보험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우 씨 보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익자가 혹시 전 부인으로 돼 있는 건 아니죠? 그 말에는 약간 뾰족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며 이제 가족이 바뀐 거잖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희미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저한테 관심을 갖는 게 제 하루가 어떤지보다 제 통장이 어떤지에 더 집중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요. 그 느낌을 저는 애써 눌렀습니다. 부부가 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의심부터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함께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듯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 위에 서 있었는지 머지않아 알게 됩니다. 재혼하고 2달째로 접어들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미정이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대화도 없었고 특별한 일도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오피스텔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였어요. 미정이 주방에서 그릇 소리를 내는 것도 냉장고 문을 여닫는 것도 다 평소랑 똑같은데 어딘가 달랐습니다. 소리는 같은데 온도가 달라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미정을 곁눈질로 봤습니다. 예전에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미정은 항상 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말을 할 때도 눈을 맞추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고 그 다정함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재혼 초반 몇 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눈빛이 달랐어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스쳐가는 느낌이랄까요? 초점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제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처음엔요. 그런데 그게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게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통합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어느 저녁 밥을 먹다가 미정이 말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가 각자 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통장 하나로 합쳐서 같이 관리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바로 대답을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웃으면서 말을 보탰어요. 부부끼리 돈을 따로 관리하면 어색하잖아요. 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다고 하면 제 쪽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을 하면서 뭔가를 잃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지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려웠는데 뭔가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느낌이요. 그 다음 주엔 통장 비밀번호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정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공동으로 쓰는 통장이면 비밀번호를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급할 때 제가 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급할 때라는 말이 조금 걸렸거든요. 어떤 경우가 급한 건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끼리 그걸 따지는 게 소심하게 보일 것 같아서요. 결국 알려줬습니다. 미정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받은 사람 같지 않고 당연히 가져갈 것을 가져간 사람 같았거든요. 그 다음 주엔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이 출력해서 올려둔 거였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미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보험 정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서명만 하면 돼요. 이미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익자 이름도 관계도 저는 서명만 하면 되는 상태였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는 않았는데 기다리는 분위기 자체가 압박이었습니다. 이거 꼭 지금 해야 해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미정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래요? 부부면 당연한 거잖아요. 혹시 전 부인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 말이 급소를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고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면서 손끝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서명을 하고 난 뒤에도 미정은 다시 다정해졌다는 겁니다. 저녁을 잘 차려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반찬으로 올라왔습니다. 자기 전에 내일 날이 좋으면 근처 공원 산책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에 다시 마음이 풀렸습니다. 낮에 느꼈던 불편함이 과민 반응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넘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미정의 방식이었습니다. 원하는 걸 얻고 나면 다시 다정해지는 것. 그 패턴을 저는 한참 동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구가 있을 때 긴장감이 생기고 요구가 채워지면 다시 온화해지는 그 리듬에 저는 그냥 실려갔습니다. 파도에 쓸려가면서도 헤엄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요. 그 무렵부터 미정의 아들이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한테 아들이 있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이라고 했고 따로 산다고 했습니다. 재혼 초반에 한 번 인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반갑다고 악수를 하고 끝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인상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2달이 가까워지면서 그 아들이 눈에 띄게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어머니 얼굴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들르더니 어느 순간부터 평일에도 왔습니다. 올 때마다 미정이랑 뭔가를 나눴는데 제가 거실에 있으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그게 걸렸습니다. 제가 없을 때 하는 얘기가 따로 있다는 느낌이요. 어느 날은 미정이랑 나란히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둘 다 화면을 덮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뭐 봐요? 제가 물었더니 미정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재테크 얘기해줘서요. 요즘 좋은 상품이 있다고. 저는 그렇군요 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고 나서 미정이 슬쩍 말을 꺼냈어요. 정우 씨, 그 아파트 정상금 있잖아요. 그냥 놀리면 아깝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좋은 방법 알고 있다는데 한번 들어봐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장 쓸 데도 없고 그냥 두겠다고요? 미정은 그 순간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금방 풀렸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을요. 실망인지 당혹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제가 원하던 대답을 못 들었을 때 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더 자주 왔습니다. 올 때마다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말 걸어오는 방식이 묘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얘기나 건강 얘기로 시작해서 슬며시 돈 얘기로 흘러들어왔어요. 어머니랑 새 출발하시는 거잖아요. 자산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셔야 나중에 편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넘겼어요. 저는 그때 참 많은 것들을 그냥 넘기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안에서도 제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사 올 때 제 짐을 넣어뒀던 작은 방이 어느 날부터 미정 아들이 오면 사용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제 옷 몇 벌이 클립 옷걸이에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다 안방 구석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미정은 작은 방에 에어컨이 더 잘 나와서 아들이 쉬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했습니다. 안방에서도 제 자리는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화장대 위에 제 물건 놓을 공간이 줄었고 욕실 선반에 제 세면 도구가 아래 칸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제가 이 집에서 점점 손님 같은 위치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한 사람이 저였는데 정작 이 집에서 저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밥상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주는 미정이 정성껏 차렸는데 2달이 가까워지면서 식사가 점점 간단해졌습니다. 반찬이 줄었고 국도 자주 빠졌습니다. 어느 날은 편의점 도시락이 식탁에 놓여 있었어요. 미정은 오늘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미정 아들이 왔습니다. 미정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뚝배기 놓이는 소리, 재료 다듬는 소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삼켰습니다. 이걸 꺼내면 싸움이 되고 싸우면 제가 속이 좁은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찌개 끓여주는 걸 뭐라 하는 새 남편, 그게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눈을 감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짚어야 하는 건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나쁜 사람이라는 확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다 괜찮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멍하니 떠 있었어요. 선희가 생각났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선희가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그 찌개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항상 저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생각을 얼른 눌렀습니다. 지금 그걸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스스로 다그쳤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피스텔 창문이 얇아서인지 밤이 되면 바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더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폭풍 전에 바람이 딱 멈추는 것처럼 그때에 저는 그 고요함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알게 되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날은 별다른 예고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흐린 날이었고 미정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군요 라는 말을 참 자주 했습니다. 뭘 물어봐도 그렇군요. 뭘 들어도 그렇군요. 더 파고들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말 하나로 덮어두는 일이 습관이 돼 있었습니다. 미정이 나가고 나서 저는 오피스텔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요. 텔레비전을 켤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요즘 자주 그랬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일이요. 그러다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미정 화장대 앞을 지나치다가 거울 옆에 휴대폰이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미정이 두고 간 거였습니다. 보조폰이었는지 아니면 급하게 나가면서 놓고 간 건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폰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들여다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그 순간 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 알림이 온 거였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미리 보기가 짧게 떴습니다. 잠금 화면 위로 보이는 그 몇 글자였는데 저는 자기도 모르게 읽어버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미정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그 돈 언제 움직여요? 자꾸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진 게 아니라 그냥 다음 동작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 돈이 뭔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제 퇴직금인지 아파트 정상금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 다인지 어느 쪽이든 그 문장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아직 못 가져갔냐는 거였으니까요. 잠금 화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놨습니다. 그리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 안에서는 뭔가가 크게 바뀐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빠르게 뛰는 게 아니라 무겁게 뛰었어요. 쿵쿵 소리가 귀에 들릴 것 같을 만큼 묵직하게요.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두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미정의 따뜻한 눈빛, 제 말을 들어주던 그 집중된 표정, 수첩에 제 말을 적어두던 것, 재혼하자고 서두르던 것, 오피스텔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하던 것, 퇴직금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던 것,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를 미리 출력해 두던 것, 그 장면들이 한 줄로 이어지면서 처음 보는 그림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자산이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앞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어지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68해를 살면서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정이 돌아온 건 2시간쯤 뒤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들어오면서 왔어요. 했고 저는 네 했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안방에 들어갔다가 폰 알림이 켜졌어요. 미정이 잠깐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물컵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알림이요? 아들한테서 문자 왔던데요. 그 돈 언제 움직이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아주 밀도가 높은 침묵이었어요. 미정이 주방에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을 보니 당황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놀란 게 아니구나. 이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단단하게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거 오해예요. 아들이 자기 일로 돈 얘기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돈이요? 미정이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냥 아들 사업 자금 얘기예요. 나한테 빌려달라는 거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설명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자 한 줄만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설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지금까지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통장 비밀번호, 보험 수익자 변경, 생활비 통합, 아들이 자꾸 와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것, 아파트 정상금은 어떻게 됐냐는 질문들. 그 조각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정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난 게 나라는 사람이 좋아서였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다 표정이 풀리더니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정우 씨, 이 나이에 사랑만 믿고 살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반박을 하려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 직접적이었거든요. 돌려서 말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받아치는 말이었습니다. 미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현실이 있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살면서 뭘 믿고 살겠어요. 정우 씨도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혼이지.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논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매끄러움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준비된 말처럼 들렸거든요. 이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말할지 미리 생각해둔 사람의 말처럼요. 저는 한참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처음 다시 봤을 때의 그 얼굴이 겹쳤습니다. 저를 보면서 웃던 얼굴, 제 말을 들어주던 눈빛, 이 나이에 왜 눈치 보며 사냐고 하던 목소리. 그게 다 계산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처음엔 진심이었다가 어딘가에서 달라진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게 더 비참했습니다. 속았는지 아닌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게요. 그 불확실함이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화가 나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허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목이 잠겼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미정도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다정한 척이라도 했는데 그 대화 이후로는 그 가면마저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는 날이 생겼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미정 아들은 여전히 드나들었고 둘이 작은 방에서 뭔가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돈 얘기는 더 이상 대놓고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미정이 슬쩍 서류를 내밀거나 아들이 어머니 노후 대비 차원에서라는 말로 운을 떼거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거나 생각해 보겠다고 하거나 요즘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넘어간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걸렸습니다. 비밀번호, 보험 수익자, 통합된 생활비 통장. 제가 아무렇지 않게 내준 것들이었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요. 그게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딱 잘라 이상하다고 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제가 쓴 것치고는 많았습니다. 공과금, 식비, 생활용품이라고 하기엔 숫자가 조금 컸어요. 언제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내역을 하나씩 봤습니다. 대부분 미정이 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앱을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화가 나서 떨린 건지 두려워서 떨린 건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음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나? 선희와 살던 집은 이미 팔렸고 자식들은 차갑게 돌아섰고 다시 돌아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다 없애버린 거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이불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제가 이 결혼에서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제야 선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기 시작했습니다. 33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줬던 사람. 이혼 얘기를 들었을 때 울지도 않고 그냥 설거지하러 가던 사람. 그 뒷모습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의 뒷모습이었는지 그 차가운 오피스텔 방 안에서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워서야 알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요. 그날 아침은 평소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미정은 이미 일어나 있었고 주방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정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뭔가가 놓여 있었는데 제 것은 아니었어요. 미정 혼자 먹을 것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밥을 같이 먹는 날보다 따로 먹는 날이 많아졌고 말을 나누는 날보다 침묵이 흐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 이미 몇 주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출하기로 했습니다. 딱히 갈 곳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집 안에 있기가 답답했어요. 오피스텔 복도가 좁고 어두워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그나마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점퍼 하나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미정은 제가 나가는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현수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혼 이후로 명절도 지나갔고 제 생일도 지나갔는데 아들한테서 먼저 연락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답장이 하루 뒤에 왔습니다. 짧게요. 저는 그 뒤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가로수 잎이 절반쯤 떨어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잎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건지를요. 이 오피스텔이 내 집이 맞는 건지 미정이 내 아내가 맞는 건지 경계가 흐려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름은 다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들처럼요. 벤치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한동안 봤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사람, 이어폰을 꽂고 뛰는 사람. 저는 거기 앉아서 갈 곳을 생각했는데 딱히 떠오르는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그날따라 크게 느껴졌어요. 1시간쯤 걷다가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시켜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갖다 주면서 혼자 오셨어요 하고 물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네,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선이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생각이 났습니다. 억지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났습니다. 맛이 달랐거든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달랐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오래 씹었습니다. 씹을 게 없는데 씹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오후 늦게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눌렀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요. 삐 소리가 또 났습니다.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눌렀습니다. 오리움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거라는 걸 세 번째 오리움이 울리는 순간 알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게 됐습니다. 그때 복도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옆으로 검은 봉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어요. 저는 쪼그려 앉아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제 옷가지였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챙겨준 게 아니었습니다. 내다 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라 가끔 그랬습니다. 깜빡이는 불빛 아래서 저는 검은 봉투 2개를 앞에 두고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68살의 남자가요. 이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했던 남자가요. 그 사실이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는데 저는 지금 복도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너무 선명해서 잠깐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웃음이 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황당함이 먼저 왔어요. 그러다 그 웃음기가 사라지고 나서 진짜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미정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나요? 문 열어줘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조용한 복도였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민망했어요. 옆집에서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미정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복도에 서서 들었습니다. 변호사.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짐을 미리 봉투에 담아둔 것도, 변호사 얘기가 바로 나온 것도 다 준비된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싸움이 끝났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질러봤자, 문을 두드려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요. 검은 봉투 2개를 양손에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제 33년 결혼 생활이 담긴 짐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2달 살다 나오는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달이 얼마나 무거운 시간이었는지 봉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온몸이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혼자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이 얼굴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새어 있었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었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봉투 2개를 든 채로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짜로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선희와 살던 아파트는 이미 팔려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연락이 닿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친구 몇 명이 떠올랐는데 이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봉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꽉 쥐고 오피스텔 건물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몇 층인지 세어봤습니다. 미정이 있는 층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그냥 불빛인데 왜 그렇게 차갑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근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아무 표정 없이 키를 줬습니다. 방에 들어가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이 작고 천장이 낮았습니다. 형광등이 밝았어요. 저는 불을 끄고 싶었는데 리모컨이 어딘지 몰라서 그냥 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있던 계좌였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이것저것 명목으로 몇 달 사이에 상당한 금액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정상금이 들어있던 통장도 열어봤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눈에 바로 들어와서 눈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봤습니다. 눈이 시린 것보다 다른 데가 더 시렸으니까요. 그때 선희 생각이 났습니다. 억지로 떠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선희가 아침마다 약을 챙겨주던 것, 외출할 때 우산 챙기라고 하던 것,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울지도 않고 주방으로 걸어가던 뒷모습. 그 장면들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33년을 함께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붙잡거나 하지 않고 그냥 설거지를 하러 간 뒷모습. 그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었는지 그 뒷모습 하나가 다 말해주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모텔방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후회인지 분노인지 자책인지 구분도 안 되는 것들이 뒤엉켜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걸 하나씩 정리하려고 해봤는데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창문 밖에서 차 소리가 가끔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게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 제가 만든 일이었습니다. 선의를 버린 것도, 미정을 믿은 것도, 돈을 내준 것도,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서류에 서명한 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저 스스로 골라서 저 스스로 결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남을 탓하면 그나마 덜 아플 텐데 따져보면 다 제 탓이었습니다. 그게 그 새벽에 모텔방 침대에 누워서 제가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저는 현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다. 잠깐 볼 수 있겠니?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미정이랑 끝났다고, 지금 갈 데가 없다고요. 현수의 답장은 다시 한참 뒤에 왔습니다. 알겠어요. 말줄임표도 없었습니다. 딱 3글자였습니다. 그 3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말이 들어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실망, 피로,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 3가지가 3글자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수습을 해야 했습니다. 남은 돈을 지키는 것,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 당장 머물 곳을 찾는 것,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생각하기 전에 저는 잠깐 그냥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방 안에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온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모텔 방 창문으로 아침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아침 빛이었는데 저한테는 차가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그게 그날 아침의 전부였습니다. 현수네 집에 신세를 진 건 사흘이었습니다. 현수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 2개짜리였는데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깔아줬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데 현수가 먼저 방을 나가버려서 저는 그 말을 이불 위에 앉아서 혼자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면 짧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색한 게 당연했습니다. 저도 어색했고요. 첫날 밤 현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다가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알아요? 저는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연락을 안 했다고요? 현수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알릴 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선이가 알 필요 없다고요? 현수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지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안타까운 건지 한심한 건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받아내셨어요. 이혼 서류도 아파트 처분도. 한 번도 아버지 붙잡거나 뭐라 안 하셨잖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나간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방 안에 혼자 남아 받아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그 말에 대한 답을 저는 그날 밤 내내 찾지 못했습니다. 미정과의 이혼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현수가 연결해준 변호사였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변호사가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되찾기가 쉽지 않다고요. 명목이 생활비였고 제가 직접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였고 보험 수익자 변경도 제가 서명한 거였으니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강제로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귀가 먹먹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내어준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속은 게 맞는데 법적으로는 제가 준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 자리에서 실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재혼한 지 2달 만에 다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명을 하면서 33년 만에 처음 이혼 서류를 받았던 날이 겹쳤습니다. 그때는 손이 떨리지 않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택해서 쓴 서류였고 이번엔 제가 당해서 쓰는 서류였습니다. 그 차이가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절차를 설명해 줬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절반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이 서류를 들고 나가면 또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작은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현수 내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제 존재가 그 집에 부담이 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현수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며느리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고시원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랑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창문이 있었는데 맞은편 건물 벽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풀면서 이게 지금 내 자리구나 싶었습니다. 68살에 고시원이라니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날 자격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현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선이가 알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냥 알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3번, 4번. 끊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번째에 선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예전이랑 똑같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그 평온한 목소리가요. 저는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목이 잠겼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예요. 그게 제가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선이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 2글자에 담긴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고 끊지도 않았다는 것. 저는 그 2글자를 듣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그 말을 꺼내는데 평생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선이는 또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밥은 먹고 있어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결국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33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 상황에서 꺼낸 첫 마디가 밥은 먹고 있냐는 거였습니다. 화도 없고 비난도 없고 그냥 밥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고시원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던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오래 참았던 게 한꺼번에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수한테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현수가 어느 날 짧게 전화를 했습니다. 별말 없이 안부를 묻다가 끝 무렵에 툭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저는 그 말이 위로인지 보고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문화센터 다니세요? 수채화 배운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채화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선이가 수채화를 배운다는 게 왜 그렇게 낯설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33년 동안 선이가 뭘 좋아하는지 저는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밥은 잘 차려줬고 집은 깔끔하게 유지했고 불평 한 번 크게 한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수채화를 배우면서 좋아한다는 그 사람을 저는 그제야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덧붙였습니다. 얼굴도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전보다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프면서도 다행이었습니다. 그 2가지가 동시에 왔습니다. 선이가 밝아졌다는 게 다행이었는데 그 밝아짐이 저 없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아니, 저 없어서 가능했다는 사실이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돈은 많이 잃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나가고 나니 처음보다 훨씬 줄어 있었습니다. 노후를 버텨줄 거라고 생각했던 돈이었는데 2달 사이에 상당 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면서도 되찾을 수 없다는 게 밤마다 잠을 얕게 만들었습니다. 체면도 잃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이 일을 어디서 들었는지 동창 모임에서 이상한 말이 돌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잘해주던 아내를 버리고 첫사랑과 재혼했다가 2달 만에 쫓겨난 남자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오래오래요. 현수와는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은 통화를 했는데 현수는 다정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말투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화를 내주면 풀릴 텐데 그냥 담담하게 대하는 게 더 무거웠어요. 저도 현수한테 뭔가를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거리를 아들이 좁혀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염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꾸 같은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이가 와이셔츠를 다려주던 것, 약을 챙겨주던 것, 이혼 얘기를 들었을 때 설거지하러 가던 뒷모습, 미정한테서 느꼈던 설렘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 그 설렘이 사라지고 나서야 선이가 쌓아준 것들이 얼마나 두꺼운 것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다는 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선이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채화를 배우면서 얼굴이 밝아진 삶을요. 저는 고시원 방에 있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시간이 돌아오는 게 아니었고, 미안하다고 해서 33년이 복원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후회는 후회로 남는 거였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68배 배웠습니다. 사람이 오래된 기억을 꺼낼 때 그 기억은 대부분 실제보다 좋게 포장돼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설렘이랑 늙어서 다시 만난 사람이랑은 다른 겁니다. 저는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기억 속 미정과 실제 미정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착각에 33년을 걸었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무력감도 문제였습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나서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공허함을 선희한테서 찾지 않고 미정한테서 찾으려 했습니다. 새로운 설렘이 그 공허함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설렘은 채움이 아니라 덮음이었습니다. 덮어놓은 것들은 나중에 더 크게 터졌습니다. 고시원 창문으로 보이는 건물 벽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희는 지금 어떤 색을 그리고 있을까? 수채화를 배운다고 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궁금했습니다. 꽃을 그리는지 풍경을 그리는지. 33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궁금함이 이기적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재혼이 새 인생을 피워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남은 건 빈 통장과 고시원 방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무너진 건 재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것들, 가정과 신뢰와 노후와 자식과의 관계, 그 전부였습니다. 그걸 무너뜨린 건 미정이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그날 동창 모임에서 미정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을 때 그 두근거림을 그냥 두근거림으로 뒀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선희가 다려준 와이셔츠를 보면서 이게 내 자리라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게 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고시원 방 작은 창문으로 어느 날 오후 빛이 들어왔습니다. 맞은편 건물 벽 사이로 좁게 비집고 들어오는 빛이었는데 그 빛이 방 앞먼지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적어도 저한테 솔직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많이요. 그래도 그 생각 하나만큼은 고시원 방 안에서 혼자 가지기에 너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진 못했습니다. 좁은 틈으로 들어온 빛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그게 지금 제 자리였습니다. 선희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붓을 들고 있을 겁니다. 어떤 색을 고르고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그걸 알 자격을 제가 스스로 버렸으니까요. 다만 그 사람이 자기 색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